수업을 하고 있는 이상남 선생님입니다. 요거 자료 참고하시면 돼요. 저 PPT는 따로 없고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기 학부모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게 딱 두 가지예요. 사실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또 연대 치대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중점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처음에는 올해 의대를 가려면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해서 의대를 가야겠는가라고 처음 설명했대. 지난 5월 달에 설명할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게 문제를 빨리 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6월 평가원 시험 끝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최저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최저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그쵸? 영어가 갑자기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최저를 맞추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최저를 맞춘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저가 작년에 비해서 웬만한 학교들이 다 상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과들은 최저를 좀 완화했는데 의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를 좀 더 높여가지고 학생들을 수능 성적을 좀 더 많이 보려는 경향성이 보이기도 하고, 또 최저를 맞추기도 좀 더 어려워지고 있죠. 모든 과목이 경쟁적으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국어도 어렵고, 수학은 킬러 문제 안 낸다고 해서 더 어려워졌고, 영어는 원래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꾼 취지가 한 2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친구들이라면 1등급 줘도 되겠다라고 해서 90점으로 바꾼 거거든요. 옛날에 지금 절대평가로 바뀌기 전에 1등급 점수가 원래 98점이었어요. 1등급 4%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98점, 97점 이 정도였는데 지금 90점을 맞아도 2%가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해진 방법으로 했는데 실제 수능이 그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최저를 맞추기가 어려워진 만큼 최저가 제일 관건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논술 시험 문제가 시험 시간에 비해서 과도하게 문제가 수가 많아요. 문제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모의논술 기준으로 본다면 10문항이 나왔거든요. 10문항을 푸는데 제한 시간이 90분이에요. 그러면 사실 수능 문제, 킬러 문제 한 22번 정도 문제 푸는데 9분, 10분 이상 쓰니까 그런 문제들만 갖고 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답안지까지 적어야 되니까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되는 시험으로 좀 측면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과 같은 경우에는 한 50점, 60점은 맞아도 합격하는 과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똑같은 시험지로 본다고 한다면. 근데 예를 들어서 연대 치대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지 정도면 8, 90점은 받아야 붙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되는 시험으로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을 좀 빨리 정확하게 답안지까지 쓰는 걸 다 해낼 수 있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데, 그게 되려면 논술 준비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시험을 보러 갔다? 그럼 무조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써본 적이 없이 그걸 기계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좀 숙달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왜 빨리 풀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조금 옛날에 비해서 많이 쉬워졌어요. 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학교별로 설명드려야겠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좀 하향 조정된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 풀어야 되는 측면이 더 강조가 되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저기 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의학계열 논술 전형 개요가 나와 있죠. 4페이지에 제가 올해 논술을 보는 학교들에 대해서 뭐 정원이라든가 저희 전형 방법, 수능 최저, 그리고 탐구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다 요약을 해놨는데, 사실 이 정도만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내용만 다 아시면 되는데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여기 부산대학교 이핵과는 사실 부산 지역, 울산 지역, 경남 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만 갈 수 있는 학교다 보니까 서울 경기권에서는 아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산 지역 내 22명을 뺀다면 저기 논술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156명이고요. 156명이 됐는데 작년까지는 그게 9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굉장히 많이 늘어난 학교의 대부분이 가천대학교고, 또 성균관대학교도 좀 늘었고, 아주대학교도 늘었고, 또 이제 인하대학교도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늘어난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가 의대 사실 논술뿐만이 아니라 의대를 1,500명 늘려가지고 저기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해가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내년에 2,000명을 늘린다? 아무도 장담 못하죠. 올해 2월 달까지만 해도 의대가 1,500명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5월 전에 1,500명이 될 거다라는 거 몰랐어요. 왜냐면 2,000명이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정원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올해가 최고의 찬스일 수도 있고 또 내년이 더 사실 2,000명이 돼가지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올해가 최고의 찬스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가천대 40명을 논술 전형으로 뽑는 최고의 찬스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가천대가 지금 원래 40명 정원이었는데 130명 정원으로 늘어서 90명이 늘어났거든요. 그 90명을 할당 다 못 받으면 논술 전형에 저기 배정한 인원 40명, 20명으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가 아마 최고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 보시면 알겠지만 최저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세계 1등급이어야 돼요. 세계 1등급. 그러니까 4과목을 보는데 3개가 1등급이다. 그게 1등급 3개라고 그러면 그냥 학생들 생각할 때는 그거 만만해 보이지만 작년에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떨어진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어요. 논술 시험 자체를 아예 못 보러 간 친구들도 얘는 굉장히 잘하는데 논술 시험을 못 보러 간 친구들이 뭐 작년, 재작년 흔치 않게 있었어요. 특히 이제 3합 4 정도는 사실 웬만하면 맞출 거라고 생각하는 최저인데 3합 4조차도 못 맞춘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6월 평가원 봐봤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만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최저들을 좀 확인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작년까지는 경희대학교가 과학을 한 과목만 해가지고 4과목 3합사였는데 올해는 2평이 되는 바람에 훨씬 더 어려워졌고요. 그나마 지금 가톨릭대학교하고 가천대학교가 과탐에서 절사를 해주니까 1.5등급 나오면 1로 평가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2등급 과학을 1, 2등급 받는 거 정도까지는 허용해주겠다라는 게 그 학교들의 최저 등급이니까 그나마 그 두 학교를 빼면 2평에 1.5등급은 2등급이에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가톨릭 딜감의 밑에 보시면 어떤 학교들이 어떤 과목으로 시험을 보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요게 학생들이 지원할 때 유불리하고도 관계가 될 거예요. 특히 과학논술을 실시하는 학교가 경희대, 아주대, 연세대 미래, 경북대 의예과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아주대하고 경북대 의대는 생명과학 논술만 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선택하고 있는 친구들이 응시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학교들이고 나머지 이제 두 학교 경희대나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선택 과목으로 보니까 뭐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과학 논술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네 학교는 준비하기가 좀 힘듭니다. 특히 생명과학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주대학교나 경북대학교를 준비해가지고 합격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질 거예요. 이유는 똑같은데 좀 상대적이죠.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쉬워서 아마 응시하는 많은 학생들이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은 다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 맞으니까 과학의 중요성이 높아지겠죠. 경북대학교는 반면에 수학이 두 번째로 어렵거든요. 거의 탑권으로 어렵습니다. 여기 시험이 제일 어려운 학교가 인하대학교인데 인하대학교 다음으로 경북대학교가 어려워요. 경북대학교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 같이 수학을 못 보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생명과학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학교. 그래서 생명과학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학 실력이 좀 애매모호해도 응시를 해볼 만해요. 그러니까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큰 의미가 없는 학교다 보니까 수학이 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응시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수리논술 출제 범위가 좀 많이 다른데 혹시 이제 기하를 전혀 모른다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2차 곡선이나 공간도형 또 벡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이번 연도부터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은 기하가 나오는 경희대하고 중앙대학교를 응시하면 안 돼요. 여기 무조건 한 문제 정도가 4문항 또는 7문항 중에 2문항이 중앙대는 7문항 중에 2문항 정도가 출제되고 경희대는 4문항 중에 한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기하 문제 못 풀면 거의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기하를 아예 못하면 응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미적분까지는 디폴트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미적분까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 미적분도 잘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수원수투는 잘한다 그러면 성균관대학교 정도까지만 응시할 수 있어요. 성균관대학교는 미적분도 안 나와요. 나머지 학교들은 다 미적분 나오고, 혹시라도 확통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면 가톨릭대도 한번 응시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다시 학교별로 설명드리겠지만 확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출제 범위 한번 고려하시고 응시를 해보는 게 좋은데, 기하를 잘한다 그러면 거꾸로 경희대 중앙대 반드시 응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5페이지에는 약학 계열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데 한 번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연세대 치대를 응시하려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제가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작년까지 연세대 치대를 간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과학 논술이 다 잘 되어 있었어요. 과학 논술이 뭐 경희대 의대를 본다던가 연세대 미래를 봐도 충분히 응시할 수 있는 학생들이 연세대 치대를 같이 응시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학 논술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도 150분에서 90분으로 줄었고, 논술 어쨌든 논술 100%로 뽑긴 하는데 시험 시간도 줄고 수학만 시험 보다 보니까 학생들의 성향이 조금 합격하는 성향들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가 수학만 잘하면 이제 합격 가능성이 생겼고, 특히 모의 논술이 6월 1일자로 나와 있는데, 모의 논술을 살펴보면 10문항 중에 6문항이 단답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4문항이 서술형으로 나왔고요. 6문항의 배점이 40점, 4문항 서술형 4문항의 배점이 60점이어가지고 서술형의 중요성이 좀 더 높긴 한데, 사실 서술형보다 단답형이 훨씬 더 중요해요. 단답형은 틀리면 5점, 10점이 그대로 0점 처리가 되는 건데, 서술형은 틀려도 좀 잘못 써도 10점짜리 문제 한 8점, 7점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답형 문제, 다시 말하면 작년까지는 조금 서술을 좀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문제를 좀 뭔가 이렇게 좀 만들어내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합격했었다면 올해는 무조건 답을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합격할 거예요. 특히 계산 능력이나 예를 들어서 실수 같은 게 훨씬 더 적은 학생들. 그러니까 단답형 답 썼는데 답이 2인데 1라고 쓰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계산 같은 걸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합격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져서, 실수가 적은 학생들이면 혹시라도 응시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연세대 논술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를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이 학교의 문제는 독해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학교별로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독해력이 좀 좋은 측면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기 이제 그쪽부터는 제가 학교별로 어떻게 논술 준비를 하면 좋은지, 어떤 학생들이 유리한지를 학교별로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톨릭 대학교는 저기 한마디로만 딱 정리하면 그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할 때 22번 문항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잘 알 거예요. 22번 문항을 되게 모범 답안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 학생들이 합격할 거예요. 22번 문항을 작년도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2번 문항이 제일 어려웠던 시험 문제거든요. 근데 학생들에 따라서는 그거 3분 만에 푼 친구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답이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코스가 있어요. 수능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안 되면 문제가 안 되겠구나라는 직관적인 판단들이 서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라면. 그래서 잘 푼 학생들은 한 5분 정도 이내에 다 풀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보다 더 빨리 풀어요. 근데 그게 논술 답안지에 그렇게 쓰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혹시라도 뭐 EBS에 나온 예시 답안이라든가 뭐 여타 학원에서 나온 모범 답안 있잖아요. 모범 답안처럼 답안을 논리적으로 꼼꼼하게 다 쓸 수 있는 학생이면 가톨릭 대학교에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랑 작년에 공부해서 합격했던 가톨릭 대학교 합격했던 친구들은 다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합격했던 친구들 보니까 애들이 되게 꼼꼼해요. 꼼꼼해가지고 뭔가 이것까지 써야 되나 정도까지 다 쓰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덤벙대거나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판단해서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답은 맞추는데 좋은 점수는 못 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학교다. 특히 시험 문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제시문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문제가 나와요. 문제는 한 문제인데
중간에 잘 보면 소문항이 5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문항이 병렬식 문제가 병렬식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그걸 캐치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시켜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뭐 어떤 A의 최소 A라는 놈이 Q에 연동되어 있는 변수인데 문제가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그 전 단계에 뭘 써야 되냐면 맨 마지막 A의 최소값은 얼마이다를 써야 되고 그 전 단계에는 A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어디이다를 써야 되고 그 전에 Q가 어느 범위를 만족해야 된다를 써줘야 돼요. 근데 학생들은 Q의 범위를 쓰는 애들이 90%는 안 써요. 답만 찾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가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는 Q의 범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를 한 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짜리로 채점한다. 보통 170점으로 채점하는데 170점 중에 한 30점을 날리는 거죠.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병렬 구조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빼먹지 않고 잘 쓰는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문제를 많이 좀 심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 유리한데 여기는 그냥 수능 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이면 그래도 풀만한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전은 가능하다. 다만 앞으로 공부를 할 때 22번 문항을 맞았다 틀렸다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빼먹지 않고 논리적으로 잘 구성해서 맞췄다라는 게 중요한 학교니까 그런 부분에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에 속해요. 일단은 가톨릭대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한 3년 전만 해도 논술 시험이 제일 쉬운 학교 축에 속하던 학교였는데 작년, 재작년 합치면 논술 시험이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한 시험 문제로 바뀌었고요. 다만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 측면 때문에 아마 합격자 평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작년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고 재작년에 합격자 평균이 80점 정도였거든요. 의대 같은 경우에 100점 만점에 아마 다른 과였으면 60점도 안 되는 과가 수두룩했을 것 같기는 해요. 시험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졌고 어떤 측면에 난이도가 높아졌냐면 문제의 개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문항 기준으로 세 문항인데 네 문항 그 각각의 문항마다 소문항이 세 문항 내지 네 문항씩 나와요. 총 그래서 10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시험 시간이 100분이니까 10분당 한 문제꼴로 풀고 적어야 되는데 얘네가 막 케이스가 다 나눠서 17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17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따져가지고 답안지를 다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들 입장에서 노가다스러운 문제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이걸 풀 수 있는 일반적인 공식 하나가 없어요. 그냥 진짜 순수한 노가다. 그래서 실수 없이 그런 꼼꼼하게 써줘야 되고 또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한정적인 공간 안에 답안지를 다 적어야 되니까 글씨가 큰 학생, 글씨 못 쓰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학교예요. 사실 가르친 학생 중에 글씨 못 쓰는 애들 중에 붙은 학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간 안에서 특히 글씨 못 쓰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글씨를 크게 쓰죠. 띄어쓰기 못하고 글씨를 크게 쓰죠.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그 답안지에 다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시켜봐도 잘 못해서 맨 마지막에 훈련을 시킬 때는 성대 시험을 보게 할 때는 글씨 작게 만드는 연습부터 시키거든요. 글씨를 좀 작게 써야 되는 것들 그리고 답안지의 공간이 협소하니까 문제 풀이 과정을 다 쓰기보다는 그걸 요약할 수 있는 형태들 아까 17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7가지를 그냥 순수하게 다 쓰는 게 아니라 표라든가 도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요약할 수 있는 형태로 답안지를 잘 구성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 조금 유리한데 합격한 학생들이 작년까지는 5명 뽑았거든요. 저랑 공부했던 친구 중에 지금까지 이게 2년 동안 뽑았고 5명에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10명 뽑았고 올해 이제 10명으로 늘어났는데 저랑 공부했던 친구 중에 이제 1명부터 봤어요. 이게 사실 성균관대는 시험을 많이 못 봤었는데 재작년에는 가톨릭 대학교하고 시험 시간이 1시간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대학교가 11시 40분에 시험이 끝났고 성균관대학교가 1시에 시험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였는데 그렇게 이동하려면 그때는 퀵 서비스 학교 갔던 친구가 퀵 서비스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시험을 봐서 학교 갔던 친구고요. 작년에는 좀 붙을만 했는데 작년에는 또 의외로 시험을 못 봤나 봐요. 아이들 다 예비 번호만 받아와가지고 예비 번호 1번도 못 붙어요. 논술은 의대 논술은. 그래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했는데 그 어쨌든 못 붙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11시 40분에 끝나고 오후 4시에 시험을 보니까 혹시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응시 가능한데 요약 이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연습들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학교고요. 중앙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하를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또한 확통도 잘 되어 있어야 돼요. 1번 문제가 확통 문제거든요. 무조건 확통 문제 나옵니다. 기대값 아니면 확률 문제 나올 확률이 100%예요. 기대값 나올 확률이 50%, 확률 문제 나올 확률, 그냥 확률 계산하는 문제 나오는 확률이 50%. 둘 중에 한 문제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는데 1번 문항의 배점이 20점이에요. 총 100점 만점에 20점이고 합격자 평균은 90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문항을 틀리면 그냥 떨어지고 시작이죠. 그래서 확통을 못하면 안 돼요. 여기도 확통은 기본기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확통이 아예 0이다, 아는 게 0이다 그러면 합격하기 너무 힘들 것 같고,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제가 가르쳐서 필요한 내용들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답안지 쓸 수 있게 하고 다 그렇게 합격을 했고, 작년에 저랑 공부했던 친구 2명 다 글씨를 되게 잘 써요. 성균관대학교가 글씨를 좀 잘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앙대학교는 그거의 2배의 난이도예요. 공간이 더 작아요. 훨씬 더 작아요. 7문항을 쓰는 공간이 A3지 요만큼에다 다 적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A3지 용지 많았잖아요. 근데 위에는 이만큼 인적사항 쓰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공간이 좁죠. 그리고 문항마다 쓰는 공간들이 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7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고 7개의 공간에 써야 되는데 어떤 문제는 되게 길게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수식을 다 쓰지 않고 아주 일정 부분 막 요약하면서 뭐뭐로 계산하면 정리하면 이런 표현들을 자유롭게 잘 쓰는 친구들한테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요약과 글씨 작게 잘 쓰는 학생들한테 유리한 학교고, 시험 문제는 모든 분야에 다 걸쳐서 잘 나오는데 사실 기출 문제가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학교다 보니까 문제는 좀 쉬워요. 그래서 수능하고 가장 가까운 학교가 어디냐면 중대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냥 보기에도 충분한데 확통 기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한 번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최저 학력 기준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가 4보기 때문에 4보에서 2등급 2개 나오는 그 순간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은 높은데 저기 최저 충족률은 가장 낮은 학교예요. 한 25%. 그러니까 100대 1로 시작을 하면 25대 1 정도로 끝나는, 그 이제 실제 경쟁률이 25대 1 정도로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경희대학교는 과학논술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과학논술 물원 물투, 화원 화투, 생원 생투 두 과목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소양이 있다. 선택 과목을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학 원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양이 있는 학생들이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옛날에는 경희대학교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계산을 잘하고 빨리 계산하는 수학 잘하는 친구들한테 유리했는데 최근에는 수학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서 실수 적은 학생들한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점이, 여기도 이제 글씨 문제가 발생할 텐데 여기 답안지를 작성하는 도구가 연필이 아니라 볼펜이에요. 볼펜을 쓰는 학교가 지금 2개거든요. 경희대학교, 아주대학교. 근데 경희대학교는 줄이 없어요. 답안지 쓰는 공간에 줄이 없어요. 근데 아주대학교는 답안지 쓰는 공간에 줄이 있어서 좀 가이드가 돼서 꼼꼼하게 쓸 수 있는데 본인이 알아서 써야 되고, 뭐 당연히 수정액이라든가 이렇게 수정 테이프 같은 걸 쓸 수가 없어요. 2줄 긋고 이제 쓰는 거라서 어떤 학생들은 이 답안지 열심히 쓰다가 이만큼을 잘못 쓴 거를 엑스트라 치고 다시 써야 되니까 열심히 쓰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쓸 공간이 없잖아요. 시험지 답안지를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니까 점점점 글씨가 작아지니까 본인은 썼다라고 생각했는데 채점자는 읽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볼펜으로 답안 쓰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고 가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계속 글씨 잘 써야 되는 학생들이 유리한 학교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합격한 학생, 경희대 합격한 학생들 글씨 다 못 썼어요. 그러니까 과학논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산 정확하게 실수 없이 하는 친구들이면 글씨 좀 못 써도 이렇게 막 2줄 긋고 막 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옛날에는 계산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막 하다가 하나 틀리면 다 틀려, 그 뒤로 다 틀려서 다 지워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벡터도 나오고요, 확통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은 확통이 안 나왔고 재작년은 확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확통이 나올 수도 있고 기하가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중앙대학교를 응시하는 친구가 경희대학교를 같이 응시하면 더 좋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광론술을 하긴 하지만 수학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되고 뭐 최저가 서로 조금 다르니까 뭐 어느 한쪽을 시험 못 본다 하더라도 다른 쪽 시험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하대학교가 이제 12명을 뽑는데 시험 시간은 120분이고요. 수리논술 문항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학생들한테 웬만하면 인하대학교는 응시하지 말라고 그래요. 학생들한테 만나서 수업하다가 이 학생은 너는 인하대는 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만 최적화되어 있는 친구들은 응시하기에 별로 안 좋아요. 여기는 수능하고 전혀 무관한 논술 시험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KMO라든가 IMO라든가 이런 걸 공부했던 친구들이면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학 시험이 나와요. 진짜 수학. 그러니까 수능 수학하고 무관한 진짜 수능 수학 시험. 그래서 논증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의 거의 절반이 보이시오예요. 증명하시오라는 문제죠. 보이시오라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한 9문항 정도가 9문항 내지 10문항이 출제되는데 보이시오 문항이 한 4대 문항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수학적 귀납법, 또 귀류법 이런 증명들을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이 대하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능 위주로만 공부했던 친구들은 응시를 안 하는 편이 좋은데 그 반면에 그렇게 공부를 좀 해봤으면 응시하는 거 괜찮습니다. 한 번쯤 전혀 다르다라는 거 하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보면 작년도 기출문제 보면 증명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명 문제가 그 정도로 많이 나오니까 한 번쯤 증명 연습이 잘 되어 있는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최저도 어렵습니다. 세계 1등급이어서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아주대학교는 반면에 수학 시험이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보면 학생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생소한 내용들이 나와요. 뭐 잘 만들어진 함수, 뭐 조화로운 함수, 조화로운 수열, 뭐 이런 표현들 같은 새로운 표현들이 많아요. 뭐 태극무늬도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적분하는 문제고요, 미분하는 문제고, 뭐 수열에서 일반항 계산하는 문제고, 점화식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제시문을 좀 이상하게 줄 뿐이지 수학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그래도 1등급 수능에서 1등급 정도 받을 수 있는 실력이면 다 풀 수 있을 만한 문제고, 볼펜 적는데 답안 쓰는 공간이 뭐 적진 않으니까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과학이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생명 경시대회 나갔던 친구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 친구가 어렵다고 얘기할 정도면 생명이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를 응시하고 싶으면 여름방학 정도에 생명과학을 좀 준비해 보는 것도 괜찮지, 논술로 따로 준비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다른 학교하고 좀 달라요. 영어는 따로 빼고 국수, 영, 탐 5과목을 기준으로 하는데 뭐 그중에 5과목 중에 3과목 3합 4니까 충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영어가 2등급이 필수예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때문에 시험을 못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국사도 있을 거예요. 한국사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기하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기하 문제가 최근 출제됐는데 제가 착각을 했네요. 여기 기하 안 나와요. 이제 올해부터 기하 안 내기로 했고 확통까지는 나옵니다. 근데 확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기하 문제를 빼면서 확통으로 하니까 확통 문제가 나올 거고. 잠깐만요. 예. 제가 이걸 못할 것 같아요. 확통이 제외됐네요. 확통이 기하가 추가가 됐고요.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하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벡터 문제도 나왔고 2차 곡선 문제도 나왔고 특히 이제 공간 도형의 삼선 정리 문제도 나왔거든요. 올해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확통이 빠졌어요. 그래서 확통을 좀 못하더라도 기하에 자신감 있으면 좀 응시 가능한데, 과학은 선택 과목인데 원투 관련된 거 다 나오니까 내가 원만 잘한다 그러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서 한번 기출 문제 살펴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해보고 응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시험 문제가
과학 선택 과목을 하니까 경희대학교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죠. 경희대학교가 선택 과목 저기 기하뿐만 아니라 확통도 나오니까 경희대하고 가장 유사하게 공부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학교가 될 것 같고, 다만 시험 문제 수학 시험이 어려울 때가 있고 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해는 어려워요. 어떤 특정한 해는 쉬워요. 그래서 그게 내년에는 아니 올해는 쉬울지 어려울지 장담은 못 드리고 작년에는 좀 쉬웠어요. 재작년에는 꽤 어려웠습니다. 재작년인가 3년 전에는 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한 가지 게임을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로 구성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징검다리 계단 건너가는 거 있죠. 유리창 깨지면서 거기서 확률 문제 내고 그다음 미적분 문제 내고 수열 문제까지 포함해서 낸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어떤 상황적인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 단순히 연대 전체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독해력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간혹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는 40명이고 가장 많이 관심들을 가질 것 같아요. 8문항 80분이거든요. 일단 예고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머님들 혹시 시간 되시면 가천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7월 6일 날 토요일 날 가천대학교가 의대를 위한 논술 설명회를 한대요. 저는 못 가보겠지만 한번 가보세요. 거기 무슨 설명들을 들으면 아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내겠다라는 특징들을 알려줄 거예요. 7월 6일 날 1시였나 2시였나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가서 보면 될 것 같은데 가천대학교 논술이 80분 동안 8문제를 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을 거예요. 높지 않은 대신에 약수령 논술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간단한 서술만 하면 답안지가 나오도록 했던 문제로 원래는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데 의대도 그렇게 낼지는 이제 설명의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8문항 80분이기 때문에 금방 풀 것 같다. 그래서 8문항을 다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합격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최저가 낮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40명이나 뽑는데 예를 들어서 가톨릭대 쓰는 학생들도 가천대를 쓸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 쓰는 학생들도 가천대 쓸 거고 웬만한 애들 다 쓸 거예요. 특히 시험이 원래는 얘네들이 평일날 봤었는데 11월 달 일요일 날 시험을 보더라고요. 시험 날짜도 다른 학교들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없어서 웬만하면 다 응시하지 않을까 싶어서 경쟁률은 굉장히 치솟을 것 같고, 다만 세계 1등급이라는 최저가 만만한 최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실질 경쟁률은 낮아질 것 같고, 아마 교실 시험 보러 가면 다 자리가 텅텅텅 많이 비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1등급 못 맞은 학생들이 시험 보러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실질 경쟁률은 높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꼼꼼하게 작은 문제라도 좀 꼼꼼하게 잘 쓰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개중에 합격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내신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북대학교는 이게 시험이 되게 어렵거든요. 수학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못해도 다 같이 어차피 잘 못 풀 거라서 수학을 못해도 상관없이 생명과학 진짜 잘하면 붙을 수 있어요. 생명과학을 내가 50점 중에 50점을 맞을 수 있다 그러면 붙을 거예요. 수학은 20점만 맞아도 그럼 붙을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30점, 40점을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학생들이 30점대를 받는 것도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 않아요. 50점 중에. 그래서 수학을 30점만 받을 수 있고 생명과학 논술을 40점 받는다. 그럼 합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교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도 인하대학교처럼 논증 문제도 많고요. 그래서 수능에 그래도 좀 더 가깝긴 한데 수능의 계산 난이도의 한 10배쯤 되는 느낌일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막 하다가 저도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계산 실수 없고 진짜 꼼꼼하게 다 계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자격 있는 학생들을 뽑아주는 그냥 22명의 복받은 학생들이죠. 최저만 맞추면 붙을 거예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엄청나게 우수한 학생들이 있겠지만 더 우수한 학생들은 부산대 의대를 시험 볼 리가 없잖아요. 더 우수한 학생들은 위쪽으로 올라갈 거고
그날 이제 중앙대학교 의대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중대 의대를 시험 보러 올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산대 의대를 시험 보러 갈 학생들은 지역 인재 전형, 부산, 울산, 경남, 뭐 과학고 이런 애들 다 못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22명에 대한 경쟁률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낮아 보이는 학교라서 그 학생들만 좀 복 받았다 싶은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또 좋은 문제들도 많아서 혹시 가톨릭대 의대를 시험 볼 친구들이라면 여기 기하 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대나 인하대 시험 보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연대 치대를 보는 경우가 있을 텐데 연대 치대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 문제가 출제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산 잘하는 친구들. 근데 이게 문해력이 좀 필요한 문제가 있어요. 학생들이 문제를 읽었는데 문제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열심히 읽었는데 문제가 4줄밖에 안 돼요. 4줄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는 3줄밖에 안 되는데 3줄의 뜻을 이해를 못해서 빵점짜리가 60%였던 적도 있어요. 수학시험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문해력이 좀 좋은 수학적인 문해력, 그러니까 국어적인 문해력이 아니라 기호나 이런 의미들을 정확하게 시험 문제의 의미로 이해를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벡터 문제가 하나가 출제되는데 애들이 벡터 나왔으니까 손을 놨죠. 근데 사실은 잘 읽어보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걸 증명하는 문제예요. 그냥 문제를만 잘 읽으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0이야. 그래서 0벡터야. 이걸 증명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학생들의 절반은 그 문제인지 문제 뜻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수학적인 문해력이 좀 쉬운 학생, 잘 되어 있는 학생들한테 유리하고 계속 그런 측면의 문제들은 나올 거고 올해 모의논술도 그런 측면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문제 간의 연관관계 1번과 2번이 있으는데 단순히 1번만 풀고 1번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2번 문제에 힌트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힌트도 못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관계 같은 걸 잘 파악하는 어떤 직관력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글씨 못 써도 돼요. 옛날에는 공간이 답안지를 썼어야 되니까 공간이 좀 필요했는데 지금은 글씨 못 써도 단답형이다 보니까 서술형 공간도 많으니까 글씨하고 전혀 무관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까지 이렇게 됐고 21페이지 보시면 제가 일단은 7월, 8월에 수업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놓은 건데 한 7, 8월 계획 잡으면 8주 정도 나오더라고요. 8주 동안 미적분까지는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 시험을 본다고 하면 미적분까지는 기본적으로 시험이 나오니까 성균관대를 제외한다면 다 미적분까지 시험이 나오니까 미적분까지 하는데 당연히 성균관대도 포함이에요. 미적분까지도. 왜냐하면 수투 미적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8강까지는 미적분까지 하는 걸로 목표를 삼았고요. 저희 수업 구성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모의논술을 한 번씩 볼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논술이 매번 볼지 안 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보려는 노력들을 할 거예요. 1시간 정도 짧게 모의논술을 보고 그 다음에 전에 봤던 모의논술에 대해서 제가 채점을 미리 해올 건데 그 채점된 결과물들을 보고 학생들하고 이제 토론 또는 대표 첨삭 어떤 답안지가 잘 쓴 답안지인지 설명을 좀 해줄 거고요. 그 모의논술을 시험 보는 동안 학생들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막 대면 첨삭을 일일이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서면 첨삭했던 결과를 가지고 야 여기는 이렇게 써야 돼라는 걸 간략하게 다 설명을 하려고 다 설명해 줄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써야죠. 첨삭이라는 게 말 그대로 첨해니까 추가해 주거나 삭 지워야 되는데 백지답안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답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님들이 제일 좀 이따 이제 저한테 첨삭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실 텐데 첨삭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해요. 답이 틀리면 첨삭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채점자들이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맨 밑에 답이에요. 답이 틀리면 A, B, C 등급에서 C 등급 이하로 가서 벌써 채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답이 맞아야 BA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BA에서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답이 올바르게 논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갖고 A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지 실제적으로 답을 못 맞추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범 답안 보는 게 첨삭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답을 맞출 수 있는 훈련들을 제일 많이 시킬 거예요.
글 쓰는 것도 당연히 보겠지만 글 쓰는 건 어려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답을 맞추면 다 써요. 그중에 한두 명 안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는 글을 잘 써요. 그러니까 글을 못 쓰는 근본적인 이유는 답을 못 맞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의 개수를 늘려가는 게 제 수업의 목표고, 일단은 모의논술 보는 거, 해설, 그다음에 각 여기 이제 주요 강의 내용에 해당하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수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열 시간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등차 수열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 등비 수열보다 훨씬 많이 나오죠. 등차 수열 복구고, 그다음에 시그마 계산하는 문제. 이 두 종류의 문제가 논술 시험엔 자주 나옵니다. 점화식 문제보다도. 그런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답안지를 어떻게 깔끔하게 쓸 건지. 예를 들어서 적분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치환적분 문제가 답안지에 나오면, 시험 문제로 나오면 치환적분 문제가 이걸 내가 어떻게 풀었어라고 답안지 쓰는 문구까지 다 알려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도록 할 거고, 여름방학 아마 8월 정도 지나고 9월 정도 평가원 지나고 나면 이제 학생들 원서를 쓰게 될 거고, 그 원서에 맞춰서 기하가 필요한 학생이라면 기하 부분 따로 수업을 할 거고, 확통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면 확통 부분에 대한 수업과 문제들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원서 다 결정되면 학교별로 연습을 시킬 거예요. 경희대학교 응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희대학교 유형의 문제만 좀 더 많이 풀릴 거고요. 가톨릭대학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가톨릭대학교 유형의 문제들을 좀 더 많이 풀리도록 할 거고, 연대 응시하는 경우 같은 경우 연대 모양에 맞춰서 단답형과 서술형 모양으로 나와 있는 시험 문제 구성해서 연습을 따로 시킬 거예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 좀 더 학생들 개별적인 지원 성향에 지원 결과에 맞춰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